김정은이 내일 10월 10일 열병식에서 발표할 2개의 폭탄 선언. 저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 평양에서 그 선언 때문에 한 가족이 목숨을 건 마지막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성일입니다. 47세이고요. 올해 8월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외화관리부 부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비겁하게 먼저 탈출했지만 최소한 제 부하였던 박철민과 그 가족의 마지막 진실만큼은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가족의 가장이 바로 제 직속 부하였던 박철민이었거든요. 2025년 3월 15일 새벽 2시 47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보이부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제 아파트 앞 주차장에 조용히 멈춰 섰을 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엔진 소리도 없이 그림자처럼 나타났거든요. 긴급 소집 명령이었어요. 차 안에서 박철민을 마주쳤는데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계속 침을 삼키더라고요. 부부장님,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긴급 소집이라니. 20년 넘게 일하면서 처음이에요. 차창 밖으로 보니 평양 시내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야간 순찰차나 경비원들이 보이는데 그날 밤은 마치 도시 전체가 잠든 것 같았어요. 당 중앙위 지하 3층 특별회의실.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더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복도 양쪽에 서 있는 경비원들의 표정도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고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김정은의 표정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그의 모습 중 가장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거든요. 눈빛에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김정은이 칠판에 쓴 숫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025년 10월 10일 -9일 남음 빨간 마커로 굵게 쓰여 있었거든요. 동지들, 김정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더군요. 10월 10일 당창건 80주년까지 정확히 9일이 남았습니다. 그날 세상을 뒤바꿀 3가지 무기를 공개합니다. 회의실 안에 12명의 간부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기침 소리라도 들렸는데 그날은 정말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김정은이 새로운 칠판을 가져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화성 마이너스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거리 15,000km, 핵탄두 10개 동시 탑재 가능. 두 번째, 핵추진 잠수함 백두산함. 3개월간 연속 자망으로 태평양 어디든 도달 가능. 세 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번개 마하 10 속도로 모든 방어체계 무력화. 이 세 무기면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을 때 탁자 위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그 유리 깨지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개발비였어요. 칠판에 쓰여진 숫자, 정확히 47억 달러. 박철민이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에 그 숫자를 적으면서 47억 달러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그의 어깨가 축 내려앉는 걸 봤거든요. 김정은이 박철민 쪽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동지, 이 자금 조달은 외화관리부의 최우선 임무다. 다른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이것만 생각해라.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동지, 47억 달러는 현재 우리 외화보유고의 거의 전부입니다. 민생 경제와 다른 국가 사업의 차질이. 김정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민생? 그가 박철민을 째려보면서 말했어요. 적들이 우리 목을 조르고 있는데 민생을 걱정하나?
이 무기들이 완성되지 않으면 민생도, 국가도, 우리 모두 끝이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에어컨도 없는데 온도가 10도는 떨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돈이 어디서 와야 하는지 알았을 때였어요. 김정은이 세 번째 칠판을 가져왔어요. 거기에는 중국 특별협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지들, 중국 동지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김정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그 미소가 전혀 기쁜 미소가 아니었어요. 47억 달러 지원. 조건은 딱 한 가지. 10월 10일까지 반드시 성공을 보여주는 것. 외무상 최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지,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김정은이 또 다른 칠판에 적기 시작했어요. 북한 희토류 광산 채굴권 30년 양도, 낮은 선봉 경제특구, 공동관리, 두만강 유역공업단지, 중국 기업 우선 참여.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니라 사실상 일정 부분의 주권을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건 아닐까요? 김정은이 박철민을 한참 바라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속국, 그럼 미국의 폭격을 받고 모든 게 사라지는 게 낫겠나? 그때 더욱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어요. 김정은이 네 번째 칠판을 가져오면서 말했어요. 사실 이 무기들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 중국 자금으로 개발하지만 핵심 기술은 러시아와 공유할 예정이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어요. 이게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이용하는 김정은의 이중 게임이라는 거려. 중국은 자금을 대고 러시아는 기술을 받고 우리는 실제 무기를 갖는다. 완벽한 삼각협력이지 않나? 김정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박철민만이 이 계획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동지, 만약 중국이 이 이중 게임을 눈치채면. 그렇다. 김정은이 박철민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방에 있는 우리뿐이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이 비밀을 새어나가게 한다면 김정은이 마지막 칠판에 적기 시작했어요. 실패 시 처리 방안. 그리고 그 아래 책임자, 외화관리부 전체. 실패하면 3대가 멸문이다. 김정은이 차갑게 말했을 때 회의실 전체가 시체처럼 조용해졌어요. 그 순간 박철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철민의 비극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아내 이순희와 17살 딸 미영이 그리고 14살 아들 성진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숙청이 아니라 한 가족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박철민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부부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복도에서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부장님,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세상이 뒤바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뒤바뀔 거예요. 철민아, 무슨 소리냐? 부부장님도 아시잖아요. 47억 달러를 6개월 안에 조달한다는 게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속인다는 게 들키면. 박철민이 한참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어요.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하지요? 순이한테, 아이들한테. 아빠가 아마 몇 달 후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해야 하나요? 그때 박철민의 어깨가 무너지는 걸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절망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이미 불가능한 임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그래도 해보려고 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요. 2025년 4월 3일 오후 3시 15분 중국 대사관 지하 특별회의실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중국 측 대표는 왕이
외교부장과 장신이라는 정체불명의 남자였어요. 장신은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무게를 갖고 있었어요. 47억 달러 지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장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10월 10일까지 실제 무기 시연을 해야 합니다. 화성 마이너스 시험 발사, 백두산함 시연, 번개 마이너스 이 테스트까지 모든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어야 해요. 박철민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신이 박철민을 바라보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실패는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47억 달러면 북한 GDP의 5%입니다. 이 정도 투자의 실패는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때 왕이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여기 정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꼼꼼히 검토하시고 사인하세요. 박철민이 그 서류들을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희토류 광산뿐만 아니라 석탄 광산, 철광석 광산까지 30년간 중국에 넘겨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신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과하다고요? 47억 달러가 과하지 않다면 이 조건도 과하지 않을 겁니다. 선택하세요. 이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미국의 선제 타격을 기다리거나. 박철민이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했어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부부장님, 우리가 중국의 꼭두각시가 되는 건 아닐까요? 박철민이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김정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박철민이 마침내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을 봤습니다. 그때 그의 표정이 마치 자신의 사형 선고에 사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한 함정이 그 계획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협정이 체결된 지 일주일 후 김정은이 저와 박철민을 따로 불렀어요. 만경대 비밀 회의실에서였죠. 동지들, 중국 동지들은 모르는 일이지만 김정은이 응용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다. 그때 김정은이 러시아와의 비밀 협정서를 보여줬어요. 중국 자금으로 개발한 무기 기술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핵 잠수함 제조 기술과 첨단 미사일 가이던스 시스템을 받기로 한 거였어요. 중국은 돈만 내고 러시아는 기술을 주고 우리는 실제 무기를 갖는다. 멋진 계획 아닌가? 김정은이 만족스러워했어요. 박철민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동지, 만약 중국이 이걸 알면. 그렇다. 중국이 알면 우리는 끝이다. 김정은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 생존의 문제다. 만약 이 비밀이 새어나간다면 김정은이 박철민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그 책임은 외화관리부가 져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교섭을 담당한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그 순간 박철민이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어요.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거나 비밀이 새면 죽는다는 거려. 박철민은 45세로 외화벌이 총책임자였어요. 20년 넘게 당을 위해 충성해온 베테랑 간부였죠. 하지만 그날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가족은 아내 이순희가 42세로 평양이대 부속병원에서 간호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딸 미영이는 17세로 김일성대학 예과에서 공부하는 똑똑한 아이였고 아들 성진이는 14세로 만경대학생 소년궁전에서 바이올린을 배우는 음악 영재였어요. 박철민이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저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2025년 4월 8일 저녁 8시 박철민이 가족 회의를 열었다고 했어요. 순이야, 아이들아, 아빠가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다. 박철민이 아내와 아이들을 거실에 모으고 말했어요. 이순이가 남편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이상해요. 큰 프로젝트야. 성공하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고, 실패하면 박철민이 말을 멈췄어요. 미영이가 아빠를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아빠,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박철민이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실패하면 아빠가 잠시 멀리 가야 할 수도 있어. 성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빠, 언제까지요? 10월까지야. 10월 10일까지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날 밤 이순이가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은 일이에요? 박철민이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면서 말했어요. 순이야, 만약 내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아이들을 잘 키워줘. 그리고 절대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 이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박철민의 불안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5월부터 8월까지 박철민은 지옥 같은 4개월을 보냈습니다. 5월에는 중국 측과의 자금 이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이 북한의 기존 제재 우회 계좌들이 국제사회에 노출될 위험성을 우려해서 새로운 경로를 요구한 거예요. 박철민이 저에게 말했어요. 부부장님, 중국 쪽에서 스위스 은행을 통한 우회 송금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되면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6월에는 러시아와의 기술 교환 협상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터져나왔어요. 러시아가 중국 자금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러시아 측 담당자가 자꾸 자금 출처에 대해 묻고 있어요. 박철민이 초조해하면서 말했어요. 우리 돈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고 그렇다고 중국 돈이라고 할 수도 없고 7월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 정보부에서 북한의 러시아와의 별도 협상 정황을 포착했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7월 28일 오후 6시 43분 박철민이 제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부장님, 큰일 났어요. 김여정 동지가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뭔 소리냐, 철민아? 중국 자금을 러시아로 빼돌렸다는 누명을.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그냥 명령받은 대로만 했는데. 전화기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박철민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2025년 7월 30일 새벽 3시 12분. 박철민이 자택에서 연행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잠들어 있던 박철민을 보위부 요원들이 체포해 간 거예요. 이순이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난 이순이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는데 보위부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라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순이가 문을 열자마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들이 침실로 직행해서 잠들어 있던 박철민을 깨웠어요. 박철민 동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민이 뭔 일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박철민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순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이야, 내가 말한 대로 해. 절대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 이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언제 돌아와요? 박철민이 아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아이들을 잘 부탁해. 그리고 박철민은 영영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48시간 후인 8월 1일 박철민의 죄목이 발표되었어요. 중국 동지들과의 신성한 협정을 위반하고 국가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반당 반혁명 분자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박철민은 명령받은 대로만 했을 뿐이라는 거려. 진짜 이유는 김정은의 이중개임이 들킬 위험성 때문에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정확히 5개월 후인
2025년 8월 15일 박철민은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8월 16일 새벽 4시 12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은 이순이가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무너지던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이야, 철민이가. 이순이가 제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어요. 성일 오빠, 여보가 어떻게 됐어요? 미안해, 순이야.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이순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요. 여보가 뭘 잘못했다고. 17세 딸 미영이가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왜 울어요? 아빠가 뭔 일 있어요? 이순이가 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미영아, 아빠가 14세 아들 성진이도 나타났어요. 말없이 방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이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이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애들아,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미영이가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왜 아빠를 데려간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이순이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성진이는 아무 말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순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성일 오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순이야,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이야. 연좌제가 적용될 거야.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8월 17일 오전 9시, 미영이와 성진이에게 학교 출입 금지 통보가 내려졌어요. 김일성대학 예과 담당자가 직접 와서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박미영 학생, 아버지의 문제로 인해 당분간 수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영이가 언제까지요? 라고 물었는데 당에서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성진이도 만경대학생 소년궁전에서 쫓겨났어요. 바이올린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예술 활동이 금지된 거였어요. 8월 25일 오전 10시, 이순이가 평양이대 부속병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간호과장이 이순이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이순이 동지, 정말 죄송하지만 병원 사정상 더 이상 근무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순이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개인적인 잘못은 없지만 병원의 정치적 순수성을 위해서 라는 답변만 들었어요. 2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였어요. 9월 3일, 아파트 복도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통보했어요. 506호 거주자들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외출 시 반드시 관리소에 신고하고 밤 10시 이후 외출 금지입니다. 9월 15일, 식량 배급이 완전히 중단되었어요. 배급소 담당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반당 반혁명 분자 가족에 대한 배급은 당 지침에 따라 중단됩니다. 연좌제의 공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제가 몰래 찾아간 9월 20일, 성진이는 한 달 만에 7kg이나 빠져 있었어요. 얼굴이 헬쑥해져서 완전히 다른 아이 같았어요. 성진이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삼촌, 우리 언제 죽나요? 그 아이의 눈빛이 살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체념도 섞여 있었어요. 14살 아이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미영이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는 활발하고 명랑했는데 이제는 말수가 줄어들고 항상 우울해 보였어요. 삼촌, 아빠가 정말 나쁜 일을 한 거예요? 미영이가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면 당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거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니까요. 이순이는 더 심각한 상태였어요.
한 달 만에 15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서 이마가 넓어 보였고 피부도 거칠어져 있었어요. 성일 오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순이가 무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 밥도 못 먹이고 학교도 못 보내고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때 이순이가 저에게 말했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9월 25일 밤 11시. 이순이가 침대 매트리스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박철민이 연행되기 전에 숨겨둔 쪽지였어요. 매트리스 안쪽 깊숙한 곳에 비닐봉지에 싸서 숨겨둔 거였어요. 이순이가 그 쪽지를 발견했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지 마지막 희망을 발견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쪽지에는 남편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이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해. 내가 너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10월 10일 모든 경비가 광장으로 간다. 그날이 마지막 기회다. 평양역까지 15km, 새벽에 출발하면 점심 전에 도착할 수 있어. 침대 다리 속에 $20,000가 있어. 중국 단둥에 가면 이종이에 적힌 조선족 브로커를 찾아가. 암호는 백두산의 호랑이야. 그들이 도와줄 거야. 아이들에게 전해줘. 아빠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했다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라. 반드시 자유로운 곳에서 살아라. 미안하다, 살아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이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가 꼭 살아갈게. 꼭 살아서 자유로운 곳에서 여보를 기억할게.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보위부가 이미 그 쪽지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9월 27일 오후 2시 보위부 수사관 2명이 박철민 집에 나타났어요. 이순희 동지, 남편이 집에 뭔가 숨겨둔 게 있습니까? 수사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이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건 없어요. 정말입니까? 박철민이 반당 활동을 하면서 혹시 집에 증거물을 숨겨두지 않았을까요? 이순희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모릅니다. 여보는 집에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수사관들이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침실, 거실, 부엌, 아이들 방까지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다행히 매트리스 속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가면서 한 말이 섬뜩했어요. 이순희 동지, 혹시 나중에 뭔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숨기면 더 큰 죄가 됩니다. D-9월 10일 이순희가 본격적인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10월 10일 오전 10시 열병식 시작과 동시에 아파트 출발. 평양역까지 15km를 도보로 이동해서 오후 2시 중국행 화물열차 탑승하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15km를 3시간 만에 걸어야 하는데 영양실조 상태인 아이들이 그 거리를 걸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D-15 9월 20 최종 점검을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웃집 할머니 김영숙이 수상한 눈치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506호가 이상하게 조용하네. 뭔가 준비하는 게 있나? 김영숙 할머니는 아파트 반장을 맡고 있었어요. 주민들의 동향을 당해 보고하는 게 그녀의 역할이었죠. 이순희가 저에게 말했어요. 성일 오빠, 김영숙 할머니가 자꾸 우리 집을 주시하고 있어요.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요? D- 이순희가 아이들에게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미영아, 성진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이순희가 아이들을 거실에 앉히고 말했어요. 우리 아빠 따라 멀리 가야 할 것 같아. 미영이가 바로 눈치챘어요. 엄마, 중국으로 가는 거죠? 이순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영아.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 아빠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뒀어. 성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이순이가 아들을 안으면서 말했어요. 잡히지 않을 거야. 우리 반드시 살아날 거야. 아빠와의 약속이거든. 미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가고 싶어요. 여기서는 공부도 못하고 꿈도 가질 수 없어요. 성진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자유로운 곳에서 바이올린 연주하고 싶어요. D-3 마지막 점검과 준비를 마쳤어요. 이순이가 침대 다리 속에서 박철민이 숨겨둔 $20,000를 꺼냈어요. 그 돈을 보면서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여보, 우리 꼭 성공할게. 당신이 목숨 걸고 마련해준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을게. D-1 바로 9일 밤 11시 47분. 이순이 가족은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본 것도 바로 어제였어요. 이순이가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성일 오빠,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겠네요. 이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이야, 반드시 성공할 거야. 철민이가 만들어준 길이니까. 미영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삼촌, 우리가 성공하면 삼촌도 따라오세요. 함께 자유로운 곳에서 살아요. 성진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촌,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아빠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2025년 10월 10일 새벽 5시 30 김일성광장에서는 열병식 최종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화성 미사일 12기가 일렬로 배치되고 핵 추진 잠수함 백두산함 모형이 대형 트럭에 실려 나왔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번개 -1호도 제작된 발사대에 설치되어 있고요. 김정은은 연단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9개의 폭탄 선언을 위해서 말이에요. 같은 시각 평양 중구역 아파트 5층 506호. 이순이는 아이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일어나, 오늘이야. 이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이와 성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어요. 자유를 향한 간절함으로 가득했거든요. 오전 7시 30분 마지막 아침 식사. 옥수수 죽 한 그릇을 3명이 나눠 먹었습니다. 성진이가 엄마, 배고파요라고 하자 이순이는 눈물을 참으면서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 성진아. 중국 가면 배불리 먹자.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미영이가 엄마의 손을 꽉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꼭 성공할 거예요. 아빠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오전 9시 이순이가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평소보다 아파트 주변이 한산해 보였어요. 모든 보위부 요원들과 경비병들이 김일성광장으로 차출된 거였어요. 지금이야. 이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전 9시 45분 마지막 점검. 이순이가 박철민의 쪽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평양역까지 15km, 새벽 출발하면 점심 전 도착. 하지만 아침에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이 촉박해졌어요. 미영아, 성진아, 준비됐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이는 작은 가방에 아빠 사진과 옷 몇 벌을 넣었고 성진이는 바이올린을 끝까지 가져가겠다고 고집했어요. 오전 10시 정각 열병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연단에 올라서는 순간 평양 전체의 확성기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각 이순이 가족은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어요. 발걸음 소리가 계단에 울려 퍼질까봐 신발을 벗고 맨발로 내려갔어요. 차가운 계단 바닥이 발바닥에 닿는 감촉이 생생했어요. 1층에 도착했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어요.
화성 마이너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김일성 광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도 라디오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이순의 가족은 아파트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경비원이 서 있을 자리도 비어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15분 첫 번째 검문소에 도달했어요. 대동강변 도로의 검문소였는데 경비병이 한 명만 남아 있었어요. 그것도 휴대용 라디오로 열병식 중계를 듣고 있었거든요. 어디 가십니까? 경비병이 형식적으로 물었어요. 이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병원에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해요. 성진이가 기침을 하면서 연기를 해줬어요. 정말 아픈 것처럼 보였거든요. 한 달 넘게 영양실조 상태였으니까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아픈 것 같았어요. 경비병이 성진이를 한번 보더니 빨리 가세요라고 했어요. 라디오에서 핵추진 잠수함 백두산함이 등장합니다. 라는 소리가 들리자 경비병의 시선이 완전히 라디오로 향했어요. 오전 10시 45분 두 번째 구간. 대동강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김정은의 목소리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동지들, 이제 그 누구도 조선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시민들의 환호성도 들렸어요. 하지만 이순의 가족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 걷고 있었어요. 환호하는 군중들과는 정반대로 조용히 성진이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힘들어요. 이순이가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 성진아.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미영이가 동생의 다른 쪽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성진아, 힘내. 우리 꼭 해내자. 오전 11시 30분 극초음속 미사일 번개 마이너스 등장했어요. 김일성 광장에서는 관중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김정은이 마이크에 대고 외쳤어요. 이 번개 마이너스 1호는 마하 속도로 어떤 방어막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순의 가족은 평양역까지 5km 지점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이렌 소리였어요. 이순이가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보위부 차량 두 대가 접근하고 있었어요. 아직 거리가 있었지만 분명히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어요. 엄마, 뛰어요. 미영이가 소리쳤어요. 세 명이 손을 맞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영양실조 상태에서 전력 질주라니. 몇 분도 안 되어 숨이 턱까지 찼어요. 성진이가 넘어졌어요. 엄마, 못 가겠어요. 이순이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요. 안 돼, 성진아. 포기하면 안 돼. 아빠가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야. 오후 12시 김정은의 두 번째 폭탄 선언이 시작되었어요. 동지들, 김정은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습니다. 조선의 핵무력은 이제 완전한 억제력을 갖추었습니다. 첫 번째 폭탄 선언, 세계 최강의 신무기 3종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 두 번째 폭탄 선언, 이제 북한은 미국과 대등한 핵 강국이 되었다는 선언. 하지만 진짜 폭탄은 평양 시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사를 건 추격전이었어요. 추격조와의 거리가 200m까지 줄어들었어요. 이순이가 아이들을 재촉했어요. 빨리, 조금만 더. 성진이가 다시 넘어졌어요.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엄마, 정말 못 가겠어요. 이순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14살 아이가 한계에 도달한 거였어요. 그때 미영이가 놀라운 결단을 내렸어요. 엄마, 제가 성진이를 업고 갈게요. 안 돼, 미영아. 너도 힘들잖아. 괜찮아요.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17살 미영이가 14살 성진이를 업었어요. 둘 다 뼈만 남은 상태였지만 언니의 의지력이 동생을 살렸어요. 오후 1시 15분 평양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추격조와의 거리는 100m까지 줄어들었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차에서 내려서 도보로 추격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거기서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순이가 아이들에게 소리쳤어요. 절대 멈추지 마. 끝까지 뛰어. 오후 1시 45분 평양역 입구가 보였어요. 중국행 화물열차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기관차에서 흰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화물칸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추격조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차 출발 경적이 울렸어요. 부우. 이순이가 마지막 힘을 짜내서 소리쳤어요. 지금이야. 뛰어. 평양역 구내로 뛰어들었어요. 화물열차는 이미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순이가 먼저 움직이는 화물칸에 뛰어올랐어요. 그 다음 미영이가 성진이를 밀어올렸어요. 마지막으로 미영이 자신이 뛰어오르려는 순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빵! 빵! 하지만 총알은 빗나갔어요. 움직이는 열차와 뛰는 사람을 맞추기는 어려웠거든요. 미영이가 마지막 순간에 화물칸에 매달렸어요. 이순이와 성진이가 미영이를 끌어올렸어요. 오후 2시 김정은이 연설을 마쳤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김일성 광장에서 10만 명의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정확히 같은 시각, 화물열차가 평양 시내를 벗어나 시골로 향하고 있었어요. 화물칸 안에서 이순이 가족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아직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중국 국경까지는 6시간이 더 걸렸어요. 성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성공한 거예요? 이순이가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말했어요. 아직 몰라, 성진아. 하지만 아빠가 우리를 도와주신 것 같아. 미영이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아빠, 우리 해냈어요. 아빠가 만들어준 길로 우리 자유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오후 8시 15분 신의주 근처 중국 국경까지 1시간. 열차가 잠깐 정차했을 때 북한 경비대가 수색을 시작했어요. 탈북자를 찾는 정기 검열이었어요. 화물칸 안에서 3사람은 숨도 쉬지 않았어요. 경비대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경비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경비원이 그들이 숨어있는 화물칸 문고리를 잡았어요. 그 순간 기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차 시간이 끝난 거였어요. 경비원이 출발하네라고 하면서 손을 뗐어요. 오후 30분 드디어 중국 국경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순간 이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자유로운 땅에 도착했어요. 성진이가 엄마, 여기가 중국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 성진아.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자유야. 미영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기차 출발 경적이 울리는 그 순간,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도 공안의 추적을 피해 한국까지 가야 했거든요. 그건 또 다른 모험이었어요. 2025년 11월 15일 제가 한국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북한에서 온 가족이 있습니다. 이순이, 미영이, 성진이라고 하는데요. 통일부 관계자가 저에게 연락했어요. 그들이 정말 성공했구나. 박철민의 마지막 사랑이 가족을 살렸구나. 지금 보니 박철민이 모든 걸 정확히 예측했던 거네요. 10월 10일, 김정은의 2개의 폭탄 선언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 순간에 한 가족이 자유를 향해 뛰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현재 2025년 12월 이순희 가족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미영이는 한국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고 성진이는 서울소년합창단에서 바이올린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이순희는 한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고요.
제가 그들과 만났을 때 이순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성일 오빠, 여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성일이 형을 만나면 고맙다고 전해달라. 그분이 있었기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요. 성진이도 저에게 말했어요. 삼촌, 저 한국에서 바이올린 연주회 할 때 첫 곡은 아빠를 위한 곡으로 연주할 거예요. 미영이는 삼촌, 저도 나중에 북한 인권 운동에 참여하고 싶어요. 아빠 같은 분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이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한 지 벌써 5개월이 됐네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건 성진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웃던 그 모습입니다. 삼촌,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아빠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철민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47억 달러의 진실, 김정은의 중국 러시아 이중게임, 그리고 한 가족의 기적 같은 탈출 이야기. 내일 전 세계가 김정은의 신무기에 주목할 것입니다. 화성 마이너스 102사남, 번개 마이너스 이 무기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만들어졌는지, 그 뒤에 숨겨진 무서운 거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세상은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 무기 때문에 모든 걸 잃고도 끝까지 가족을 사랑한 박철민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유를 찾은 이순희 가족을 기억할 거예요. 김정은의 2개의 폭탄 선언은 북한의 군사적 성취를 자랑하는 선언이었지만 진짜 폭탄은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희생과 사랑, 절망과 희망,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진짜 이야기 말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북한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민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순희 가족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그리고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수많은 가족들이 언젠가는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